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한 몰락한 양반가에서 피어난 금지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맺히는 서리처럼 때로는 행복이 오기 전에 시련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마음 편히 앉으시어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으로 그 진실은 오직 하늘만이 알 것입니다. 영조 29년 양주 땅의 한 양반가에서 태어난 소녀 지연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겨울,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뒷산 사당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지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가요? 집은 어디인가요? 눈이 내리는 깊은 산속에서 어린 지연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지요. 두려워 말거라. 곧 길을 찾을 것이다. 그때 안개 속에서 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흰 도포에 매화 가지를 든 그녀는 마치 산신령 같았지요. 아이고, 이런 데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시다니. 길을 잃으셨나 보오. 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머니가 공손히 절을 올리자 노파는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 보자, 이 아이는. 노파는 지연의 손금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 아이의 손금에는 매화 무늬가 있구려. 운명이 기구하겠소. 할머니는 당황하여 지연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매화는 서리를 맞아야 꽃을 피우는 법. 이 아이는 큰 시련을 겪겠지만 그 후에 참된 행복을 찾을 것이오. 그리고 노파는 지연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푸른 매화 반점을 가진 사내를 만나게 될 것이오. 그가 이 아이의 운명이 될 것이니. 할머니는 노파의 말에 겁을 먹었지만 어린 지연은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푸른 매화 반점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왜 자신의 운명과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노파는 그들에게 산길을 알려주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지연에게 단단히 일렀지요. 지연아, 오늘 있었던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특히 내 부모님께는 더더욱. 왜요? 할머니, 세상에는 말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단다. 이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어야 해. 그날 이후 지연은 가끔 꿈속에서 눈 덮인 산과 매화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희미한 사내의 모습. 그러나 그의 얼굴은 결코 보이지 않았지요. 18이 되던 해 지연은 양주의 명문가 임씨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임씨 가문은 조선의 내로라 하는 양반가였으나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상태였지요. 혼례 전날 밤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지연이는 총명하고 현숙하니 임씨 가문에서도 빛이 날 것이다. 어머니의 말에도 지연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씨 가문은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서방님은 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혼인은 두 가문의 결합이며 너와 임상철 도련은 그 사이의 연결고리란다. 내가 현명하게 처신하면 임씨 가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야. 네, 어머니. 명심하거라. 아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절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해선 안 된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감하는 듯했지요. 혼례식 날, 지연은 임상철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25의 준수한 청년이었고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 행복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지요. 결혼 첫 해에 임상철은 벼슬길에 올랐고 가문의 재건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결국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지연을 홀로 남겨두게 되었지요. 지연아, 나는 가문을 위해 떠나야 한다.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네, 서방님. 어서 가셔서 큰 공을 세우시고 돌아오세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미소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고 이후로는 간간히 오는 편지만이 그들을 이어주었지요. 임씨 가문의 대주는 임노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위엄있고 엄격했지만 지연에게는 나름 자상한 시어머니였지요. 임노 부인은 항상 가문의 위신과 예법을 중시했습니다. 지연아, 남편이 없는 동안 너는 이 집안의 안주인 역할을 해야 한다. 행동 하나하나가 가문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거라.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임노 부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지요. 영수야, 내가 그때 용기 있게 행동했더라면. 지연은 놀랐습니다. 영수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은 이막도였지요. 다음 날, 지연은 오래된 하녀 금덕에게 물었습니다. 금덕 할머니, 혹시 영수라는 분을 아시나요? 금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고, 마님. 그 이름은 이 집에서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입니다. 금덕은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부인께서 젊으셨을 적에 사랑하셨던 서생이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났지만 미천한 신분이라 가문에서 반대했지요. 그래서요? 부인께서는 가문의 뜻에 따라 혼인하셨고 그 서생은 강물에 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엄격하고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임노 부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 이후로 부인께서는 달라지셨습니다. 더 엄격해지시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지요. 지연은 시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사랑에 빠진 젊은 여인이었고 가문의 압력에 자신의 마음을 접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임노 부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기대와 부담이 모두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영조 말년, 을사년 겨울이었습니다. 임상철이 떠난 지 3년이 지난 시점, 지연은 28, 꽃다운 나이였지만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지연은 그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눈 덮인 산에서 매화나무 아래 서 있는 남자의 모습. 그의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소매 끝이 바람에 살짝 젖혀지며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빛의 매화 모양 반점이 있었지요. 또 그 꿈이구나.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작은 뜰에는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이제는 매일 밤 그 꿈을 꾸는구나. 이것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운명의 조짐일까? 지연은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는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에게 벼슬이 바빠 자주 편지를 쓰지 못함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곳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당분간 귀가하기 어려울 것 같구나. 집안일은 어머님을 잘 모시고 가문의 예법을 지키길 바란다. 임상철. 차갑고 형식적인 편지에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쳐 자신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또 그 꿈이다. 매화나무 아래 서 있는 사람. 그이는 누구인가? 이번에는 그의 손목에 푸른 매화 반점이 보였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오른다. 푸른 매화 반점을 가진 네가 내 운명이라니. 그저 꿈일 뿐이라 여겼으나 3년째 같은 꿈이 반복되니 마음이 편치 않구나. 상철 서방님은 어찌 지내시는지, 잘 계시는지 궁금할 따름이로다.
하지만 편지조차 점점 뜸해지는구나. 이 외로움을 어찌해야 하는지.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밤새 눈이 내렸고 새하얀 눈이 쌓인 정원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을 오르며 그녀는 시상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눈길 위에 찍힌 발자국. 누구의 그리움을 담고 있는가. 매화는 아직 피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리 설레는가. 같은 시기 강원도 철원의 백시 가문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명문가였던 백시 가문은 정치적 분쟁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백지호는 26의 선비로 백시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사서삼경을 능통했고 시문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백진하는 명이었으며 많은 백성들을 치료해 살아있는 의선이라 불렸지요. 그러나 10살이 되던 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백진한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고관의 병을 치료하러 떠났다가 다음 날 아침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독살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증거는 없었지요.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어린 지호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의 형 백지원이 그를 붙잡아 위로했지요. 지호야, 울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형마저 불의의 사고로 실종되었습니다. 강물에 빠져 시신조차 찾지 못했지요. 연이은 불행에 백시 가문은 급속도로 몰락했고 지호와 어머니는 가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호야, 내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란다. 임씨 가문과 관련이 있어. 임씨 가문이요? 그렇다. 5대 전에 우리 가문과 혼인 관계가 있었지만 정치적 분쟁으로 원수가 되었지. 내 아버지는 그 진실을 밝히려 했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야. 그럼 제가 복수해야 합니까?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 내 아버지가 원한 것은 두 가문 사이의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었단다. 어머니는 오래된 함에서 낡은 폐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매화 모양으로 새겨진 옥패였지요. 이것은 우리 가문과 임씨 가문이 혼인할 때 주고받은 신물이란다. 언젠가 내가 진실을 찾아 나설 때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머니는 그해 겨울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의술을 배우며 몰래 무예도 익혔지요. 그리고 25이 되던 해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아 나설 때가 왔구나. 지호는 아버지의 기록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임씨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양주에 있는 임씨 가문이 그가 찾던 가문임을 알게 되었지요. 마침 그 가문에서 서생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지원했습니다. 백지호라. 글씨가 훌륭하군. 학식도 뛰어난 것 같구나. 박 관리의 면접을 통과한 지호는 임씨 가문의 서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찾는 것이었지만 운명은 그에게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임씨 가문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지호는 뒷산에 올라 조상들의 묘역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안개가 자욱했고 눈이 내려 발자국 소리마저 숨겨지는 시간이었지요. 먼 발치에서 실을 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눈길 위에 찍힌 발자국. 누구의 그리움을 담고 있는가. 매화는 아직 피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리 설레는가. 지호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눈 덮인 길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그녀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두리번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호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런 곳에. 안개 속에서 나타난 지호를 본 여인은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아름다웠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아, 나는 길을 잃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녀가 임씨 가문의 며느리 임지연 마님임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가문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두었기 때문이었지요. 아, 마님이시군요. 임씨, 가문의 이런 험한 곳에 어찌 혼자 오셨습니까? 지연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소인은 백지호라 하옵니다. 며칠 전 임씨 가문의 서생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아직 마님을 뵙지 못했을 뿐이지요. 아, 그대가 박 관리가 말하던 새 서생이었군.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지요. 마님, 길이 험하니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호는 공손하게 앞장섰고 지연은 그를 따라 안개 속을 걸었습니다. 지호는 앞서 걸으며 그녀의 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애잔하면서도 아름다운 시였지요. 시를 지으셨군요. 갑자기 지호가 말했습니다. 네? 아, 그저 마음을 달래기 위한 졸시일 뿐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시입니다. 매화는 아직 피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리 설레는가. 그 심상이 매우 섬세하십니다. 지연은 자신의 시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분명 멀리서 들은 것 같은데 이토록 정확히 기억하다니. 그대도 시를 짓소? 감히 시라 부를 수는 없고 그저 마음을 달래기 위해 글을 적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안개를 빠져나왔고 어느새 임씨 가문의 담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그와 헤어지며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맙소, 백서생. 마님을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지호가 공손히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바람에 그의 솜의 끝이 살짝 젖혀지며 손목에 있는 푸른 반점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보고 잠시 놀랐으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만남이 있었다. 뒷산에서 새로운 서생을 만났는데 그 모습이 꿈에서 본 사람과 닮았다. 그의 손목에 있는 푸른 반점. 내가 어렸을 저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매화꽃 모양의 푸른 점을 가진 이는 운명이 기구하다고. 그저 우연일 뿐이겠지만 마음이 편치 않구나. 한편 지호도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일기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임지연 마님을 만났다. 가문의 적이라 생각했던 임씨, 가문의 며느리.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서 보인 것은 증오나 교만이 아닌 깊은 외로움이었다. 그녀의 시는 마치 한 송이 매화처럼 고고하고도 애잔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찾으러 이곳에 온 것인지, 복수인지 화해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마음이 혼란스럽다. 첫 만남 이후 지연은 계속해서 백지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의 단정한 모습과 깊은 눈빛, 시를 읊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러나 그녀는 이런 감정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생각을. 나는 임상철의 아내인데. 지연은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자신을 소홀히 한다 해도 부덕을 지키는 것이 양반과 며느리의 도리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임노 부인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요즘 서재의 책들이 많이 낡았다고 하더구나. 내가 신경 쓰지 않았느냐? 지연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임노 부인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내가 집안일을 돌봐야 하는데 너무 나태해진 것 같구나. 죄송합니다. 듣자니 새로 들어온 백 서생이 글을 무척 잘한다더구나. 우리 가문의 서책이 많이 낡았으니 내가 책임지고 그를 도와 서책을 정리하거라. 지연의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어찌? 내 남편이 없는 동안 내가 이 집안의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서책도 마찬가지다. 내가 총명하니 잘 챙겨보거라. 임노 부인의 결정은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했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이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임노 부인이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연아, 잠시 이야기가 있구나. 네, 어머님. 백 서생과 함께 일하게 되면 항상 예의를 지키도록 하거라. 사람들의 눈에 비칠 수 있으니.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지요. 물론입니다, 어머님. 항상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임노 부인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가보아라. 지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어찌 이런 감정을.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냉랭하고 형식적인 글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더 이상 따스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너무나 멀리 갈라놓은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지연은 사랑채 서재에서 백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님, 오셨습니까? 지호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맑은 햇살 아래 그의 모습은 더욱 단정해 보였습니다. 백 서생, 어머님께서 서책 정리를 도우라 하셨소. 영광입니다. 마님의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지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지호의 질문에 지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선 낡은 책들을 분류하고 보존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서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지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연은 지호의 넓은 학식에 놀랐습니다. 그는 유학뿐만 아니라 시와 역사, 심지어 의학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지요. 백 서생은 어떻게 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소? 부끄럽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책을 좋아하셔서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에도 조예가 깊은 것 같은데.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의원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약초와 치료법을 배웠지요. 그대의 가문은 어디인지. 이 질문에 지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음을 직감했지요. 제 가문은 이미 몰락하여 이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일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의 대답에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같이 서재에서 만나 책을 정리하고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지적인 대화를 나눌 사람을 만나 마음이 즐거웠고 지호 역시 그녀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점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책을 정리하던 그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을 무렵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도 남편에게서 냉랭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에게 벼슬길이 바빠 편지가 늦었다. 집안일은 어떠한가? 서책 정리는 잘 되어가는지 모르겠구나.
새로 온 서생이 일을 잘한다고 어머님께서 전하셨다. 계속해서 가문의 일에 힘써주길 바란다. 나는 아직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많아 당분간 귀가하기 어렵다. 임상철. 지리언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3달 만에 온 편지였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지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정원의 작은 정자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고 싶었지요. 정자에 앉아 비를 바라보는 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했는지, 그 모든 감정이 봄비와 함께 쏟아져 내렸지요. 마님, 뒤에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서생 무슨 일이요? 비가 오는데 책을 가지러 오셨는지 찾으러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지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다시 눈물을 흘렸지요. 그저 봄비가 너무 서러워.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지요. 봄비는 점점 더 강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지호의 조용한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는 감히 그녀의 손을 잡거나 위로할 수 없었지만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지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방님의 편지가 왔소. 3개월 만에. 그런데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소. 이 외로움을, 이 쓸쓸함을.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사람의 마음은 꽃과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비로소 피어나는 법이지요. 마님의 겨울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지연은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지요. 백서생. 그대는 참 다른 사람 같소. 어찌 그리 현명한 말을 하는지. 비가 그칠 무렵 지연은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모두 흘린 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지요. 백서생.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마님. 봄비가 내렸고 우리는 시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지호의 배려에 지연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지만 그들은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를 통해, 눈빛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할 뿐이었지요. 봄이 깊어가면서 지연과 지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시를 통해 감정을 나누었지요. 어느 날, 지호는 지연에게 자신이 지은 시 한 편을 건넸습니다. 봄비 내리는 날 그대의 눈물. 꽃잎보다 더 맑고 아름다워라. 말할 수 없는 마음씨에 담아 한평생 간직하고 싶어라. 지연은 그 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답시를 지어 그에게 전했지요. 매화 피기 전에 봄비 내리니 마음의 얼음장 서서히 녹는구나. 꿈에서 본 그 사람 이제 알겠네. 운명의 실 한 가닥 우리를 엮었나. 두 사람은 이렇게 시를 통해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주인과 서생의 예의를 지켰고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다른 이들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음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인 철수는 지호를 질투하며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저 백지호라는 자가 어찌 저리 높은 학식을 가졌을까?
뭔가 이상하다. 철수는 지호의 출신과 목적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임씨 가문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하인으로 한때는 집안의 신임을 받았지만 불량한 행실로 인해 점차 소외되고 있었지요. 그는 밤중에 몰래 지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호는 자신의 진짜 신분과 관련된 물건들을 잘 숨겨두었기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연은 지호와 주고받은 실을 모아 비단 보자기에 싸서 방의 들보 위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지요. 매일 밤 그녀는 그 시들을 꺼내어 읽으며 그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옳은 것인지. 하지만 어찌할 수 없구나. 내 마음은 이미. 지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빛이 돌아왔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깊은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임상철의 임씨 가문의 며느리였으니까요. 어느 날 지연은 지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린 매화 그림의 실을 써서 작은 병풍을 만들었지요. 꿈에서 만난 그대 이제 알겠네. 철이 내린 후에야 매화 피듯이. 시련 끝에 찾은 참된 마음이여. 이 한 마음 견치 않을 것이니. 그림을 전해줄 기회를 찾던 중 지연은 우연히 서재에서 지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찾아낸 단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임씨 가문과 백씨 가문의 갈등,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 배후에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세력. 백서생, 무엇을 그리 깊이 생각하고 있소? 지호는 깜짝 놀라 급히 종이들을 치웠습니다. 아, 마님. 그저 가문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매화 병풍을 건넸지요. 이것은 내가 그린 것이오. 그대에게 주고 싶소. 지호는 병풍을 받아들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지요. 마님, 이렇게 귀한 선물을 제가 어찌 감히... 받아주시오. 그대의 학식과 인품에 대한 감사의 표시여. 지호는 병풍의 시를 읽고 그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도 이미 그녀에게 깊이 빠져 있었지요. 마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철수의 눈에는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지호를 쫓아낼 증거를 찾아낼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 자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고 말겠다. 마님을 속이는 저 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철수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지호의 방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마님! 마님! 어찌 되셨습니까? 월화의 비명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호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지연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독이다! 누군가 마님을 독살하려 했다! 임노 부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찌 알지? 증상이 제가 의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빨리 해독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호는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숨겨둔 약재를 가져왔고 부엌에서 급히 탕약을 다렸습니다. 지호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의술을 총동원했지요. 이게 뭐냐? 내가 어찌 이런 약재를...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지호는 망설임 없이 탕약을 완성하고 지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마님,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임노 부인이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내가 독을 탔는지
이제 와서 독약을 더 주는지 어찌 알겠느냐? 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한 듯 스스로 약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보십시오. 독약이 아닙니다. 어서 마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의 단호한 행동에 임노 부인도 물러섰고 지호는 지연의 입술에 약을 조심스럽게 흘려넣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다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마님은 편히 쉬셔야 합니다. 밤새 간호가 필요합니다. 임노 부인이 지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체가 무엇이냐? 어찌 의술에 능하지? 제 아버지께서 한의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약초와 독에 관해 배웠습니다. 임노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월화를 불러 지연의 곁을 지키게 했고 다른 하인들에게는 독살시도 사실을 함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호는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누군가 자신을 겨냥한 독살 시도가 지연에게 잘못 적중한 것이었습니다. 강씨, 가문.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지호는 어머니가 물려준 매화 옥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진실 규명 외에도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임지연. 밤이 깊어가고 지연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월화의 간호를 받던 중 지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월화야, 마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니? 마님께서 독이 든 차를 마시셨습니다. 백 선생님이 해독제를 만들어 마님을 구하셨습니다. 지연은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니. 백 서생은 어디 있느냐? 그분은 이미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지쳐 보이셨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지요. 그를 내일 아침에 불러주렴. 네, 마님. 월화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임노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상태를 살피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신이 들었구나. 네, 어머님.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아느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백 서생의 차였다고 합니다. 임노 부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백 서생을 해치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왜 그를 해치려 하는 것일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내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다. 임노 부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지연아,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거라. 우선 범인을 찾아야 한다. 네, 어머님. 임노 부인이 나간 후 지연은 창문 밖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지호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더 깊은 감정이 솟아올랐지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월화의 보고에 따르면 지호는 밤새 수차례 그녀의 상태를 물어보았다고 했지요. 마님, 백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지호가 공손히 방 앞에 섰습니다. 지연은 월화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했지요. 마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많이 나아졌소. 당신 덕분에. 다행입니다. 마님께 드린 탕약이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지연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피하고 싶지 않았지요. 백 서생. 아니, 지호 도련님. 당신은 누구시오? 지호는 놀랐습니다.
지연이 그의 신분을 의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님, 솔직히 말해 주시오. 당신은 단순한 서생이 아니지요? 의술에 능하고 글의 조예가 깊으며 그 모든 것이 일반적인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라고 하기엔 너무 뛰어나오. 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지요. 마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본명은 백지호가 맞지만 제 가문은 단순히 몰락한 양반가가 아닙니다. 백씨 가문은 한때 명문가였으며 저는 그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임씨 가문에 들어온 것이오?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백진환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독살이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배후에 임씨 가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러 온 것이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임씨 가문이 아버지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다른 세력이 아마도 강씨 가문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준 사람이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왔다니. 하지만 그의 솔직한 고백에 오히려 더 깊은 신뢰가 생겼지요. 그리고 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마님을 알게 되면서 제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마님께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 독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면 마님께서 저 대신 위험에 처하셨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해 주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리오는 급히 자세를 바로 했고 지연 역시 침상에 바로 앉았습니다. 임노 부인이 들어왔지요. 지연아, 어떠하냐?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머님. 임노 부인은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서생, 어제 내 의술로 우리 며느리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니 고맙구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은혜는 은혜라 보답하고 싶구나. 원하는 것이 있느냐?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마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임노 부인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호의 말과 행동에서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느꼈지요. 그럼 이만 물러가거라. 지연이가 쉬어야 하니. 네, 부인께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지리오가 나간 후 임노 부인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백서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리연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는 학식이 깊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뿐이냐? 그뿐입니다. 임노 부인은 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지요. 지연아, 나도 한때는 젊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어머님, 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명심해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임노 부인의 말은 경고이자 이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지요. 지연은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호의 진짜 신분, 그의 목적,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위험.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지요.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어.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날 지연과 지호는 산에 올라 서로에게 시를 일억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즉시 긴장하며 지연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지요. 누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숨으세요. 두 사람은 재빨리 폐가의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윽고 두 명의 사내가 폐가 앞에 나타났지요. 여기가 맞는 것 같소. 백지호가 이곳에 숨겨놓았다고 했잖소. 맞습니다. 철수의 말로는 백지호가 이곳에 중요한 문서를 숨겨뒀다고 했습니다. 지연과 지호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강씨 가문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지요. 문서를 찾아야 합니다. 백씨 가문과 임씨 가문이 화해한다면 우리 가문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오래된 일을 잊지 못하는군. 우리 주인께서는 절대 백씨 가문이 부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백진안의 아들이. 그들은 폐가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과 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이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찾는 게 없는 것 같소.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소. 두 사람이 떠난 후 지호와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확실해졌어. 지호가 말했습니다. 강씨 가문이 우리 아버지를 독살했고 임씨 가문의 누명을 씌운 것이오. 그런 것 같소. 그들이 찾는 문서가 무엇인지 아시오? 아마도 아버지가 남긴 증거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강씨 가문의 비리를 알아냈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 같습니다. 지연은 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낼 것이오. 그리고 두 가문의 오해를 풀어야 하오.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지요. 지연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진실을 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로 묶여 있었지요.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소. 너무 늦으면 의심을 살 수 있소. 그렇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제가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폐가를 나섰습니다. 지호는 약속대로 멀리서 그녀가 안전하게 저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처소로 향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 앞에는 위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철수의 배신과 독살 시도가 밝혀진 후 임씨 가문에는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강씨 가문이 직접 나서서 임씨 가문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강씨 가문의 사람들이 임씨 가문의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임씨 가문에 통고합니다. 백씨 가문의 밀정이 잠입했으니 즉시 넘겨주시오. 임노 부인이 직접 대문 앞에 나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우리 가문에 무슨 밀정이 있단 말이오? 백지호라는 자가 바로 백씨 가문의 후계자이며 임씨 가문을 해치기 위해 잠입한 자입니다. 그를 넘기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임노 부인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백지호는 우리 가문에 충실한 서생일 뿐이오. 만약 증거가 있다면 관아에 고발하시오. 우리는 두렵지 않소. 강씨 가문의 사람들은 분노하며 돌아갔지만 그들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호는 자신 때문에 임씨 가문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해 괴로워했지요. 제가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때문에 가문이 위험해졌습니다. 임노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강씨 가문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 같구나. 지연도 지호의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임노 부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눈치채고 있었지요. 좋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강씨 가문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강씨 가문이 보낸 자객들이 임씨 가문의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거세게 일어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불이야! 불이야! 혼란 속에서 지호는 지연을 찾아 본체로 달려갔습니다. 자객들이 이 기회에 그녀를 해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지요. 마침 지연의 방에 자객 하나가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호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자객과 맞섰습니다. 마님, 뒤로 물러나십시오. 지호는 놀라운 무술 실력을 발휘하여 자객을 제압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모습에 놀랐지요. 백서생, 어찌 무술에도 양반 자제로서 익혀야 할 기본이었습니다만 그의 대답에는 애매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결국 불은 진화되었고 자객들은 모두 붙잡혔습니다. 그들의 진술로 강씨 가문의 음모가 명백히 드러났지요. 관아에서는 강씨 가문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임씨 가문은 잠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노 부인은 지호를 불렀습니다. 백지호, 어젯밤에 우리 며느리를 구해주어 고맙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보여준 무술 실력은 범상치 않다. 내 정체에 대해 더 알고 싶구나. 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 백진하는 명이었으며 조선 최고의 의원으로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씨 가문의 병자를 치료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버지는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독살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기 전 저에게 중요한 문서를 남겼습니다. 어떤 문서인가? 그것은 강씨 가문의 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은 조정에 뇌물을 바쳐 불법으로 토지를 확장했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밝히려다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임노 부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임씨 가문에 왔지? 처음에는 임씨 가문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었다는 소문이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강씨 가문의 음모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대전에 우리 가문과 임씨 가문은 혼인 관계가 있었고 강씨 가문은 그 관계를 이용해 두 가문을 이간질하려 했습니다. 임노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내 남편도 백씨 가문과의 불화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항상 말했지.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진실을 밝히고 두 가문의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마님, 지연님과 함께 이 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임노 부인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임상철의 아내다. 그 점을 명심하거라. 물론입니다. 부인,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있습니다. 좋다. 일단은 내가 계속 이곳에 머물러 진실을 찾도록 하자.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강씨 가문은 아직 물러서지 않았다. 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호의 신분과 임씨 가문에 들어온 목적이 밝혀진 이상 그가 계속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임노 부인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지요. 백지호,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 한 일은 잊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멀리 떠나는 것이 좋겠구나. 우리 가문의 먼 농장에서 일할 것을 명하노라.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부인께서 오르십니다.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지려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것이 최선의 결정임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호가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을 밝히고 두 가문의 오해를 푸는 것이었습니다.